이번 강은요, 우리 5개 과목이니까 100문제 중에서요, 2과목을 했습니다. 세 번째 과목인 바로 건설시공학입니다. 이 건설시공학에서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다음 중 파내기 경사가 가장 큰 토질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토질 할 때 꼭 흙만 토질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모래도, 자갈도,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석재도 다 토질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토질 가운데 모래 땅이냐, 자갈이냐, 또는 일반 석재로 안반으로 구성되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경사는 우리말로 뭐예요? 또 동물말로 구배가 얼마나 지었나 이런 거죠. 근데 이 가장 큰 토질은 그랬어요. 여기서 알아둘 거 있어요. 모래에 습유니까 물이 섞였으니까 경사가 있을 수가 없죠. 파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모래성에 집을 짓냐 이러잖아요. 그죠?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일반 자갈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죠. 그 다음에 건조한 진흙이냐, 건조한 보톡이냐, 그러니까 가장 중에 진흙이잖아요. 건조된 진흙이 되니까 터널하기도 좋고 또는 경사가 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실제 구배의 퍼센트를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배의 퍼센트를 보면요, 해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질의 종류에 따른 휴식각, 다른 말로 뭐 휴식각을 가지고 우리는 자연경사각이라고 그러죠. 그 휴식각은 모래는 20에서 35부터 포화까지 40까지입니다. 진흙에서도 건조된 진흙이 40에서 50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습니까? 구배가 크죠. 이를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이거는 꼭 모래냐 자갈이냐 이런 것은 구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4-22쪽에 표를 옮겨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서중 콘크리트입니다. 서중 콘크리트 특징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예요. 서중이라는 것은요, 평균 25도 또는 30도씨를 초과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서중 콘크리트가 되겠죠. 서중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콘크리트 단위 수량이 증가하고, 두 번째, 콘크리트 응결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균열이 발생하기 쉽고요. 넷째, 슬럼프 로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서중 콘크리트다 보니까요, 당연히 슬럼프 로스가 많이 발생해요. 왜? 온도가 항상 25도씨에서 최고 온도가 30도 초과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로스가 발생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특히요, 이 서중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탓을 찍고 양색을 하여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최소 24시간을 항상 수분 상태로 유지를 하고, 양생은 최소 며칠 걸렸냐? 5일이 걸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요, 바로 4-59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도 명시를 해두었지만 5-49에 6번째 서중 콘크리트도 잘 나와 있습니다. 43번인데요. 시멘트의 혼화 재료로서, 시멘트에 반드시 혼화를 시켜야만 시멘트 강도를 얻는다든지 표면이 깨끗하게 얻을 수 있는 게 혼화제들이죠. 규소합금입니다. 규소라는 건 뭐예요? 규소는 우리 이렇게 하죠. 규소에다가 무엇이라도 섞는 거예요. 규소합금 제조 시 발생하는 폐가스입니다. 가스를 집진하여 얻어진 부산물이 초미립자의 1마이크로메타 이하로서 엄청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혼화제는, 근데 우선 이런 거요, 보지 않더라도 실리카니까 뭐요? 규소 아닙니까? 그 답이 2번이에요. 그럼 이 실리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해설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실리카 해설을 제가 쭉 혼화제에 다 해놨는데요. 이 혼화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첫째, 실리카띰이라는 것은 규소합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하죠. 포졸라는 것은 우리 대표적인 수산화 칼슘과 혼합하여 불용성어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역시 산화규소를 함유하고 있는 분말 재료입니다. 그래서 포졸란과 실리카띰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 플라이애시는 보일러 분탄에서 연소할 때 부유한 해분을 말하는 거고요. 고로슬렉은 역시
제철에서 용광로를 녹이는 노를 가지고 우리는 뭐 고로라 그러죠. 고로에서 나오는 용융 상태의 슬래그를 급냉시켜 입상을 한 걸 가지고 우리는 고로 슬래그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44번입니다.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결합점이 가지는 우리는 여유시간이 뭐예요? 이거는 뭐 용어니까 여유시간은 슬랙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벤트 그 다음에 슬랙은 결합점이 가지는 여유시간이다. 4-표 용어와 기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6월 2일 날 문제 57번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45번째가 되겠습니다. 철골공사에서 사용되는 이 말이죠. 활용되는 고력 볼트죠. 볼트 중에서 인장력이 엄청 강한 볼트를 고력 볼트라고 그러죠. 이거는 M이라고 쓰는 것은 뭐요? 미터 나사를 의미하는 거죠. 미터 나사. 표준 구멍의 직경으로 오는 것은 한데 이 항상 표준 직경요. 볼트의 지름에다가 3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24에 3을 더하니까 얼마? 27mm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역시 4-90쪽에 볼트와 핀과 구멍 지름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46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6번은요 발주자와 발주자와 수급자가 상호 신뢰요. 신뢰라는 것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팀을 구성해야 돼요. 프로젝트의 성공과 상호 이익 확보를 위하여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관리하는 공사 계약 방식인 건데 이거는 어떻게 서로의 내 파트냐 네 파트냐 그거까지 뭐라 그래요? 바로 파트너링 방식이죠. 그래 파트너링 방식 외에도 요사이 말하는 보트 방식이라든지 EC 방식이라든지 여기 이제 우리 파트너링 방식이죠.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가 프로젝트를 관계자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서로 이익이 되고자 하는 것이 파트너링 방식인데요. 그 다음에 이게 BOT 방식은요. 바로 민간 도급자가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해 자금을 먼저 투자하고 어느 정도 이익을 다 된 다음에 이제 다시 걷어들이는 이런 방법인데요. 반드시 CM을 건설 사업 관리, 그 다음 BOT 방식, EC 방식 이런 것도 한 번쯤 눈여겨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내용은 우리 4-14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이 제가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을 때는 반드시 합격 예측과 합격 날개라도 꼭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30일 날 문제 50번으로도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47번 가겠습니다. 47번은 뭐냐 했더니 철근 보관 및 취급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틀린 겁니다. 첫째 보니까 1. 철근 고임 대비 간격지는 습기 방지를 위하여 그렇죠. 습기 방지까지 좋은 것 같아요. 습기 방지를 위하여 직사 일광을 받는 곳에 가는데 무엇이든지요. 보호구든지 무엇이든지 옷도 너무 직사 일광을 받으면 어때요? 물론 금속이 색깔이 변하는 관계 없겠지만 철근이니까 이거는 뭐 철근은 어떻게 늘어나요. 늘어나고 또 특히 여름 되면 어떻게 고열을 발생해서 사람이 화상까지도 입을 수 있고 실제 늘어나기 때문에 치수가 부정확하죠.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답이에요. 답. 틀렸어요. 나머지 2번 철근 저장은 물이 고이지 않는 배수가 잘 되는 곳에 해야 맞죠? 철근 저장 시 철근의 규격, 종볼, 길이별로 적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저장 장소가 바닷가 해안 근처일 경우에는 창고 속에 보관하고 부식이 안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 맞는 말이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우리 교재 4-67 아이고 합격 날개 운행 문제 넣는 문제가 그냥 또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한 합격은 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이번 시험에 틀림없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48번입니다. 콘크리트 슬램프를 측정할 때 다진봉으로 모두 몇 번을 다져하나 그러는데 이거는요. 다진봉은 우리 알아놔야 돼. 한 번에 1회 다질 때마다 몇 번 하냐 하면 25번씩이에요. 근데 최소 몇 번 3세판이에요. 그래서 75회를 다진다. 답은 이렇게 4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우리 교재 역시 4-58쪽에 명쾌하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4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9번은요. 뭔 내용이냐 보랬더니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철근어 가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예요. 철근에 대한 문제가 연속으로 바로 나오는데 철근은 한 번 구부린 철근은 다시 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근뿐 아니고 로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철근은 시어 커트라든지 전동 톱에 의해서 자르는 걸 절단한다. 맞죠? 셋째, 인력에 의한 절곡은 규정상 불가하다는데 말이 안 돼요. 아직도 철근은 바로 그림을 보여도 대부분 아직 소규모 공사는 인력으로 하죠. 기계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번째, 답은 몇 번 그러니까 3번이 틀렸어요. 철근은 열을 가하면 절단하거나 절곡해서는 안 돼요. 왜? 그 부분이 균열과 크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봐요. 철선 작두라든지 철근 굽히기라든지 이런 걸 다 뭘 해요? 대표적인 인력으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60 합격 날개 은행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6월 2일 문제 54번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보충학습으로요. 인력에 의한 절곡도 실시한다 그런데 아직도 인력에 의한 것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철골 공사가 철근 철골 공사가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피어 기초공사와 관계 없는 것은 그랬어요. 이 피어 기초공사는요. 바로 우리는 일종의 피어 기초라는 것은 지름이 엄청 큰 말뚝으로 우리는 피어 기초 공사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피어 기초에 필요 없는 것은요. 바로 트레미간이라든지 벤토나이트의 케이싱간 이것이 한상으로 이루어졌어요. 디젤 해머는 말뚝을 박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바로 거리가 먼 용어는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 교재 4-63쪽에 상세하게 만들어 두었고요. 2016년 3월 6일 문제 81번으로도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현장 개설 후 자재 수급의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그런데 자재 수급에는요. 자재 명세서가 있어야 돼요. 철근이라든지 볼트라든지 뭐 있어야 되겠죠. 둘째, 납입 계획서 언제까지 납품하겠다 이런 걸 납입 계획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발주라든지 구입 시기도 역시 명시합니다. 세금 계산서라는 것은요. 이게 알죠. 우리는 부가세를 낸다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수입을 잡는 거예요. 이것은 거래처에서요. 물품 구입 거래하기가 국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가세는 10%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작은 것 같지만 그런데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날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답니다. 어쨌든 바로 이것도 2013년 6월 2일 날 문제 53번으로 출제되었습니다. 52번입니다. 건축공사에서요. 기간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요소 중 1차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축공사 기간을 정하는데 몇 개월 안에 지을 거냐 몇 년 안에 지을 거냐 그게 뭐 하노? 바로 건물의 구조라든지 어떤 구조를 지을 거냐 규모가 300층짜리를 짓겠습니까? 10층짜리 단층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바로 가장 중요한 1차 요소가 구조 및 규모가 이루어서 1번이 답이고요. 상세한 1차 요소, 2차 요소, 3차 요소를 제가 여기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바로 공기를 지배하는 3요소인데요. 첫째 1차적 요소는요. 구조라든지 규모, 용도 바로 이게 답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여는 게 구조와 규모가 되겠고 용도는요.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 다음에요. 2차적 요소, 3차적 요소가 있고 우리 교재 역시 4-5쪽에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53번인데요. 도급계약서에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도급할 때는요. 반드시 내가 원도급과 하도급 있죠. 서로가 도급하고 약속을 할 때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 도면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시방서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직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시공할 때 어떻게 하는 시공계획서 필요하다 필요 없어요.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되겠고요. 현장 설명서도 필요하고 바로 이 계약서부터 도면 시방서 여기 있는데요. 시공계획서는 포함이 되지 않는답니다. 또 여기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공정표와요. 공사공정표는 틀려요. 어떤 사람이 질문 나오는데 기사에 나온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공사공정표와 공정표는 공사마다 하는 거 공정표는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틀린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 교재 4-15쪽 혹은 2015년 5월 31일 문제
52번으로도 출제됐었습니다. 54번입니다. 철골공사에서 용적 검사 중 초음파 탐성법 특징이 아닌 것은 한데 초음파를 하니까 어떻게 기록이 있다 없다. 내 배 속에 아이가 있는지 아들이 딸 때 하는데 실제 사진은 나타나지 내가 측정한 게 계측한 게 표시 나왔나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기록이 없죠. 미수한 브로홀의 검출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가장 문제요. 초음파라도요. 너무 작은 거요. 보이지 않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요. 아이고 장애요. 용종이 있는데요.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절개를 해서 다시 확인하죠. 그래서 미수한 브로홀, 너무 작은 구멍들은 확인할 수 없는 게 초음파의 단점입니다. 검사 속도가 빠르고요. 인체에 위험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브로홀의 검출이 어려운 거의 단점입니다. 우리 교재 4-89에 합격 날개 역시 합격 예측에 명쾌하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55번 가겠습니다. 55번 보니까 지하 4층 건물 터파기 공사 시 흙막이 오프컷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붕 없이 넓은 작업공을 확보하고 기계화 시공을 실시하여 공기 단축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은 이거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왜 어스앵커 공법을 쓸 수밖에 없냐 그러면 이거는 버팀대 대신에 흙막이 배면 흙 속에 앵커체를 설치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기 단축과 여기는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스앵커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물론 이 주의점 제가 항상 이래도 주의점 2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지금은 이래 지나치지만 여러분은 한 번쯤 눈으로 복습을 꼭 해야 공부에 하는 방법은 예습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대. 어떻습니까? 공부한 즉시 복습을 해야 된다. 꼭 하시고요. 4-24쪽에 있습니다. 56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요. 거푸집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거푸집은요. 콘크리트 어때요? 모양을 일정한 형태로 만드는 게 거푸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첫째 콘크리트 연결과 경화를 촉진시킨다는데 사실은 콘크리트 연결과 경화를 느리게 해요. 왜? 쌓아 말아 놓으니까요. 껍데기 벗겨놓으면 더 잘 찌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반드시 첫째가 가장 중요한 뭐 이거죠. 일정한 형상과 치수를 유지할 수 있고요. 거푸집이 콘크리트 수분의 누출을 방지. 왜? 진국이라 그러죠. 그게 다 빠져버리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요. 콘크리트에 대한 외기의 영향도 방지합니다. 너무 강한 햇볕이 쬐는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3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57번을 보겠습니다. 57번을 보니까요. 콘크리트 공사 시 역시 거푸집 측압의 증가 요인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예요. 첫째,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측압은 크다, 증가한다. 맞죠? 두 번째, 슬럼프가 클수록 어떻게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다짐이 적을수록 증가하는 게 다짐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증가하는데 너무 무리하긴 하지 않지만 다짐을 잘해야 측압이 어떻다?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경화 속도가 늦을수록 증가해요. 그러니까 맞죠. 우리 교재 72쪽과 2013, 2014년에도 연속으로 출제됐습니다. 콘크리트 측압은 여기뿐 아니고 5과목인 건설안전기술로 나옵니다. 특히 건설 시공학, 건설 재료학, 건설 안전기술 이 세 과목은 분리할 수 없는 거죠. 똑같이 보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있잖아요. 사실은 1, 2과목만 완벽하게 하면 3, 4, 5과목 그대로 자동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건설안전 산업기사가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58번 보니까요. 그림과 같은 줄기초로 파낸 흙을 한 번에 운반하고자 할 때 몇 톤은 4톤 트럭으로 약 몇 대가 필요한 게 있어요. 단 파내기 부피 증가율은 20%를 하고 파낸 흙의 다기 중량은 1.8톤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요. 우선 알아둘 게 있어요. 줄기초의 총 둘레 길이를 우리는 먼저 해야 됩니다. 총 둘레 길이는요.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1.2와 0.8, 0.6 이건 모든 것을 더해야 됩니다. 더하니까 29.4 입방 미터 3성이 되겠죠. 다시 여기다 1.2를 곱하니까 35.28이고요. 그래서 1.8을 나누고 합니까?
63,504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톤 차로 옮길 거냐 그랬더니 바로 4톤 트럭으로 운반한다. 그래서 4톤 트럭으로 운반하니까요. 우리는 약 15대 나오는데 이걸 반올림하니까 16대가 돼요.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어요. 이런 문제는요. 여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가 몇 개의 그 예제 문제를 보충 문제를 3가지를 만들어서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세 번째 문제까지 이렇게 만들어 두었으니까 여러분이 요 세 문제하고 지금까지 했던 4문제에서 시험 문제는 항상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계산을 잘 몰라도 눈으로만 익혀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59번 가겠습니다.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의 거푸짐 조치 기간이 가장 긴 것은 그랬어요. 볼 필요 없어요. 기둥이냐 벽이냐 보측면 항상 어떻게 보민면이 가장 양생 기간이 오래 걸린다. 왜 이유는 봐요. 여기 압축 강도를 시험할 경우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기준에 하면 기초 보엽 기둥 벽은 50kg이에요. 그러나 슬라브 및 보의 밑면 얼마? 120kg. 반드시 기준 강도의 100%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본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답은 몇 번? 쉽게 우리는 본밑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의 밑면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트렌처와 같은 도랑 파기에 가장 적합한 장비. 도랑 파고 까지 잡는다는 보다 우리 도랑 파고를 뭘 하냐? 가장 좋은 것은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리펀이 파워셔블은 뭐예요? 파워셔블이라는 것은 우리 내가 서 있는 자기 지면보다 높은 곳에서 땅을 파는데 적합한 게 파워셔블이고 그 다음에 불도저는 밀고 리퍼도 미는 거 백호라는 놈은 어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요사이 말하는 포크레인이 백호 아닙니까? 그래서 도랑 파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드래그 셔블 또는 백호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예습할 내용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번째 과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건설 재료학이죠. 우리는 이 건설 시공학도 쉽게 여러분과 제가 함께 풀어봤습니다. 반드시 만점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4번째 과목이 나와요. 4번째 과목은 건설 재료학인데요. 건설 재료학도 제가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